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고등부 수학 강사 정근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일단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먼저 예상 소요 시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또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앞에 나오면 좀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자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분당지역 내신, 특히 수학에 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자 합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아이들이 수강을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제 궁극적인 취지인데, 이제 현실과 약간의 괴리감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처럼 고등학교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주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구조인데요. 먼저 두 개의 변화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내신의 변화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수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신의 변화인데요. 일단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5등급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1 아이들이 5등급으로 평가를 받고요. 근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님들이 얼마나 정보를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는데 5등급제로 받는 것까지는 아시고 계시죠? 끄덕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제 그 누적 퍼센티지를 옆에다가 이제 써놔봤는데요. 이제 기존이라고 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받는 9등급제 9개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었고요. 이제 현재 고1 아이들과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는 변경된 5등급제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좀 더 그 안에 이제 인원수가 좀 많아지게 되겠죠. 그 비율을 한번 좀 관찰을 해보실게요. 기존의 9등급제에서 1등급은 상위 4%인데요. 이게 한 반 25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 1등입니다. 반에서 딱 한 명만 1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2등급은 이제 누적 11%이기 때문에 그 다음 7%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2등, 어떤 많은 반은 좀 3등 정도까지가 2등급을 받았고요. 이제 그 밑에도 이제 등급이 내려갈수록 점점 층은 좀 두꺼워지는 구조예요. 5등급까지. 보통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을 갈 때 기존에 2등급 정도까지 점수가 나오면은 수시로 인서울에 있는 대학의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보게 되는 5등급제에서 비율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1등급을 받는 비율이 확연히 늘어났죠. 2.5배. 그러니까 반에서 2등 정도까지, 좀 잘하는 반은 3등 정도까지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제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2등급의 비율인데요. 24%예요. 그럼 전교의 4분의 1 정도는 2등급이에요. 굉장히 폭이 넓죠. 그럼 기존의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그래서 반에도 2, 3등 정도 하는 거니까 공부를 꽤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뀌는 5등급제에서 2등급은 그래도 1등급 밑에 있는 거니까 잘한 거 아닌가 라고 하기에는 조금 층이 굵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표준 편차를 성적 산출할 때 삭제해 버리는데요. 혹시 표준 편차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 이제 뭐 개념을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집단의 분포를 볼 때 평균이랑 표준 편차 이 두 가지 정보가 제공되면 대략적인 아이의 석차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삭제됩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2등급 아이들이 한 학교가 25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한 26등부터 한 80등대 초반 등급까지가 등수가 있어요. 엄청 넓죠. 그 아이들 중에서 이 표준 편차가 없으면 위쪽에 있는 2등급인지, 그러니까 1등급 쪽에 붙어 있는 2등급인지 20등대인지 80등대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턱걸이를 해서라도 좀 더 높은 등급을 받는 게 중요하지 그 안에서 석차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전 과목을 두루두루 좋은 등급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게 또 저희는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또 아이들한테 좀 쉬운 일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전에는 1등급을 받으려는 공부와 2등급을 받으려는 공부의 양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3등급을 받는 공부와 2등급을 받는 차이의 공부보다 1등급에서 2등급 차이가 엄청 났는데 그렇게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2등급, 애매한 2등급이 변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고등학교 성적을 대학에서 대학에 제공하는 방식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보는 교과를 보통교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이 두 가지를 다 평가받게 되는데요. 상대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등급제로 평가를 받게 되고요. 이제 문제는 절대평가인데요. A, B, C, D, E로 등급을 받게 됩니다. 중학교 때 아이들이 지금 절대평가를 받았었죠. 그거랑 똑같이 A, B, C, D를 받는데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등급을 주냐면은 선생님들이 약간 좀 귀찮아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점수를 줘요.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런 식으로 나눠요. 여기서 이제 90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 수행평가 합쳐가지고 90점. 자, 상대평가야. 아이들이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고요. 절대평가는 가급적이면 많은 아이들한테 A 혹은 B를 높은 등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대했던 바는 이제 몇몇 학교 정도에서 역배점을 하는 학교가 생기지 않을까였어요. 역배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90점 정도까지는 문제를 쉽게 줘요. 교과서 수준으로. 그 다음 나머지 10점을 가지고 배점을 엄청 낮게 해서 예를 들어 1.8, 1.9 막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을 이제 변별력을 주는 거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에서 A를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제 학교가 수학 시험을 그렇게 봤어요. 이제 그런 학교가 분당에 최소한 뭐 한 두세 개는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애석하게도 현재 고1 아이들의 내신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기존과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겨지지만은 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 경쟁이야 어느 학교를 가든 어쩔 수 없지만은 절대평가를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은 그래도 내신이 특출나게 어려운 학교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뭐 드리지 않아도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학교들이 시험을 또 쉽게 냈냐, 올해 쉽게 냈냐를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절대평가 때문에. 자, 그 다음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럼 이제 여기서 상대평가를 받지 않는 과목들이 있겠죠? 절대평가만 받는 과목들. 그런 과목들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보실게요. 자, 기존의 9등급제에서는 91개 과목 중에 41개 과목이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은 안 되지만은 꽤 많은 과목들이 절대평가를 받았어요. 이 절대평가 과목이 있게 되면은 아이들이 공부에 그러니까 절대평가 과목을 막 많이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 내신을 어렵게 안 내고요. 소스를 다 주고요. 그 다음 중간고사를 심지어 잘 안 보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이제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엔 기하라는 과목이 절대평가여서 아이들이 학원 수업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교과서만 풀면은 그래도 A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절대평가 과목이 9개 과목으로 축소되고요. 그 9개 과목이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이 9개 과목 중에 아마 우리 아이들은 2개 과목에서 진짜 많으면 4개 과목 정도까지 아마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과목을, 극소수의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상대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다음 논술형, 서술형 평가를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 현재 고1 아이들의 시험지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채점하는 게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축소하는 서술형 문제를 축소하는 추세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분당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술형 안 내버립니다. 다 객관식으로 내버립니다. 물론 이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판교고라든가 낙생고 이런 학교들도 어떤 해는 객관식만 내는 이런 학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 논서술형 평가의 확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정도까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신의 변화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반적인 전체의 과목이 문이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봅니다. 자, 왼쪽이 이제 기존의 현재 고2 아이들까지 보게 되는 수능이고요. 현재 고1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수능 개편안이 오른쪽인데요. 자, 수학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고2 이상의 학생들은 공통과목 수학 1과 수학 2를 보고요. 선택 과목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실 구분선이 있어요. 확률과 통계가 있고요. 미적분 기하가 있는데요. 보통 이과 계열 학생들이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사실 기하를 선택하는 비율은 전국의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학교에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을 했었고 반면에 문과 계열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고요. 혹은 문과 계열 중에서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표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미적분을 선택합니다. 어쨌든 보통 선택 과목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확률과 통계, 수학원, 수학2 요거까지가 문과 아이들이 보는 거다. 그래서 약간의 여담을 좀 하면은 이제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을 놀린다고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통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잠시 분위기 좀 풀 겸 여담을 좀 하나 할까요? 제 반에 고3 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키도 저보다 크고 덩치도 막 이만해요.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인데 아침에 어머니가 이제 깨우셨나 봐요. 깨웠는데 통통이 일어나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꼬는 줄 알고 발끈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살이 좀 쪄가지고 엄마가 통통이라고 부른 걸 이제 본인 혼자 발끈한 거죠. 자, 아무튼 문과 아이들이 보던 시험이 이렇게 3개였었잖아요. 자, 우리 개편안 한번 볼까요? 이렇게 3과목을 문이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봐요. 근데 이 3과목이 기존의 3과목이 뭐냐? 대수, 미적분, 원이 요 수학 1, 2예요. 공통 과목이에요. 그다음 확률과 통계는 여전히 확률과 통계고요. 그럼 이 시험은 기존의 문과 아이들이 보던 시험을 이과 아이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문과 계열 대학의 학과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이공계열의 학과에서는 수능만으로는 아이들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지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실제로 대학에 입학을 해서 가르칠 때 전공 수업 혹은 전공 기초 수업을 들을 때 미적분이나 기하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 평가에 부족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2가지 사실을 한번 종합해 볼게요. 첫 번째, 내신에서는 표준 편차가 삭제됐기 때문에 2등급 아이들을 판별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내신만으로는 믿을 수 없고 아이들을 가를 수 없고, 두 번째, 수능만으로는 자연계, 이공계에서 아이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입시가 어떻게 바뀔까요? 자, 대학생 신입생 선발 방법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대학들에서 이미 살짝 변화하고 있어요. 그 변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그다음 논술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시, 정시 이 2가지로 대학을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수시는 내신,
그러니까 학교 내신 성적 위주로 가는 거고 정시는 수능 성적 위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냐면 내신 성적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연계열 학과의 학생들을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능을 최소한 이 정도는 봐야 된다 이런 제한을 거는 거예요. 허들이죠. 그 허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들을 적용하는 학과도 많아지고 적용하는 대학도 많아지고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시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아이들을 판단할 수가 없죠. 왜요? 그 미적분과 뭐였어요? 기하가 이제 빠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내신을 추가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도 내신을 봤었는데요. 보는 학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학과들과 그 내신의 반영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안 좋은 소식 하나는 고등학교 6학기 중에서 마지막 학기인 3학년 2학기는 보통 정시를 쓸 때 반영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학기까지 반영하는 학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2학기에는 보통 아이들이 수능 준비에 올인을 해요. 내신은 버리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마지막 학기까지 내신을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저희가 지도해야 되는 바는 뭐냐면 수시파랑 정시파라 불리는 이들을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이 수시파 정시파를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내지 2학년 정도까지 내신을 받아보고 이 내신 점수로 내가 원하는 대학의 학과를 지망할 수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이 좀 나뉘겠죠. 그 성적이 괜찮은 아이들은 수시파라고 불리면서 내신에 올인을 해버려요. 그래도 얘네는 좀 괜찮아요. 내신을 잘 보는데 수능을 막 갑자기 못 볼까요?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정시파예요. 점수가 안 좋으니까 자기는 정시파라고 하면서 내신을 버려버립니다. 사실은 정시파를 본인들이 난 정시파야 이렇게 막 하고 다니지만은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죠. 상황이 본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문제는 내신 공부를 안 해요. 내신 때 아이들이 그나마 책을 한 자라도 더 보고 눈치 보여서라도 1시간이라도 더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좀 설득을 해주시고 저희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정시를 보더라도 내신을 반영하는 학과나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너는 끝까지 내신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고등학교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절대평가라는 부분 때문에 내신이 좀 무난한 학교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 당연히 뻔한 얘기죠. 학생 수 많아야 1등급에 받는 학생들도 많겠죠. 학생 수 많은 학교. 자, 이제 요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 대학에서 권장 이수 과목 혹은 핵심 권장 이수 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공계열 학과에서 니네가 우리 학교 혹은 우리 학과에 오려면은 이 수업을 고등학교에서는 들어야 된다. 이런 과목이에요. 그 중에 이제 수학을 말씀드리면 미적분, 투랑, 기하 요 두 과목인데요. 상위 대학의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학과가 많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멀어질수록 둘 중에 하나 정도를 이수하게 하는 학과가 있어요. 혹은 학교가 좀 멀어지게 되면은 뭐 사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학과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높은 대학, 좀 더 상위권의 대학을 보내시고 싶으셔서 지금 그러시는 거니까 이 두 개의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목을 학교에서 어떻게 편제해놨냐를 아시고 고등학교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근데 이걸 지금 말씀드리면은 중간에 나가시겠죠.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막 이제 힘드시니까 나가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프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저희 학원 이름이 깊은 생각이죠. 수학할 때 깊은 생각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저희 학원 이름이 이제 깊은 생각입니다. 수학 전문 학원이고요. 이제 분당 지역 내신에 대해서 볼 건데요. 중학교에서 A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면은 1에서 3등급 정도까지를 받습니다. 뭐 비율을 굳이 한번 계산해 보면 A등급을 받던 5명 중에 1명 정도는 1등급을 받고요. 그 중에 한 2명 내지 3명은 2등급을 받고 나머지는 3등급을 받아요. 어쨌든 평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분당 지역 수학 내신. 수학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는 사실 이건 저희가 지도할 부분이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항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4문항까지 좀 늘어나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다음 제한 시간은 똑같고 그다음 서술형 문항이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학교가 송림고 같은 경우 7문항, 그다음 야탑고 5문항, 나머지 학교는 보통 3문항에서 4문항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서영고만 특수하게 단답형이 좀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답만 맞으면 땡 이런 문항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고교학점제 이후에도 여전히 난이도가 낮아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렵습니다, 시험이. 자, 그리고 출제되는 부분은 학교에서 부교재나 학습지, 프린트 같은 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모의고사를 베이스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결국에 어머님들이 돌아다니시는 것도 내신을 잘 보게 하려고 돌아다니시는 거고 저희의 목표도 내신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랑 그 다음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꾸준함과 성실함인데요. 굉장히 뻔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실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든 아니면은 뭐 학원을 가든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이쁨 받죠. 그런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그거를 집에 가서 복습하고 오답하고 그 다음에 과제하고 그 다음 다시 수업 듣고 이 쳇바퀴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수학을 잘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시험을 잘 봅니다. 그런 아이들이. 시험을 굳이 보지 않아도 아이들의 점수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또 이제 저희가 고민이잖아요. 물론 그런 학생이라면 저희도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아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잘 따라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등급별로 공부해야 되는 방향성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등급제 기준으로 3등급을 받던 아이들이 2등급을 받으려면은 유형에 대한 전공만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2등급 비율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2등급 자체를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로 뭐 유명한 문제지 뭐 센 같은 거 있죠. 센 B단계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 줄 알면 돼요. C단계도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약간의 내신 대비가 가미되면 2등급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쉬운데 실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지켜보면요. 일단 예를 들어 숙제를 1번부터 50번까지 쭉 풀죠. 채점을 하죠.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건 찍찍 그어요. 그러고 나서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오답을 안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동그라미 치려고 문제 푸나 봐요. 거기서 희열을 느끼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답은 절대 안 해요. 되게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시켜주고 공부 습관을 잡아줘야 돼요. 이게 저희가 할 일이고 어머니들께서 좀 집에서 잔소리도 좀 해주시고 해야 될 일이죠. 실제로 궁금하시면은 집에 가셔서 그 학생들 막 선행할 때 푸는 뭐 문제집 많이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집 갖다가 틀린 거 갖다 다시 풀어보라고 해보세요. 한 5문제 중에 한 3문제, 4문제는 다시 못 풀걸요? 원래 틀렸던 문제는 또 못 풀고요. 맞았던 문제는 또 맞아요. 어차피 시험에 지금 당장 시험에 내도 맞아요. 그래서 틀린 문항을 얼마나 많이 반복할 것이냐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거는 이제 공부 양이 약간 좀 다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아이들은 유형에 대한 암기가 다 돼 있어야 되고, 이때부터는 시험에서 고난도, 어느 정도의 고난도 문제, 그 다음에 출제율이 높은 문항을 노려야 됩니다. 그 문항을 단순히 보는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전에 들어가서 풀려면 2분 안, 그러니까 평소에 풀 때 2분 안에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지금은 아이들이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까지 보지는 못했겠죠. 근데 내신에 가까워지면 더구나 학년이 올라가면은 문제풀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을, 똑같은 문제를 아이들이 막 2분 안에 풀려고 10번 푼다고 2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거는 효율적인 풀이를 찾아가야 돼요. 그럼 본인이 찾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알려줘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 굉장히 수업 준비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들어가서 맞을 수 있을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느 정도 예측은 되거든요. 이 정도 안에서 나오겠다. 이런 게 예측은 돼요. 그럼 이 문제를 아이가 들어가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풀고 계산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하겠죠. 그 풀이를 똑같이 따라서 해서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실제 사례를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서로 다른 두 학생인데요. 저희 재원생 실제 내신 시험지를 제가 좀 편집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두 개의 문제 다 약간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약간 뻔한 문제. 아이들이 이미 시험 전에 풀고 들어간 문제들이에요. 근데 풀이 과정을 보면은 사실 이 아이의 공부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좀 약간 부끄럽긴 한데요. 일단 오른쪽 학생부터 보면은 그래도 내가 뭐를 해나가는지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함수를 쓰고 그 다음 함수값 구하고 뭐 이렇게 적분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나가거든요. 얘는 이미 이 문제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죠. 그리고 연습이 반복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왼쪽의 아이는 좀 사실 이게 약간 뭐 무슨 문자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풀어봤죠. 맞았죠. 그냥 넘어간 거죠.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참 엄청 어려운 문제를 푼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혼자 아주 그냥 난제를 풀어왔습니다. 물론 맞았어요. 이 맞은 게 잘했다고 하긴 좀 힘들죠. 보통 이런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험 끝나고 와서 엄마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 이거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죠. 연습이 부족한 겁니다. 이걸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본인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고 그릇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연산 실수를 많이 했어. 이것도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제가 봤을 땐 실수할 짓을 했죠. 이렇게 연산 실수하죠. 누가 못해요? 할 짓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 말을 그대로 고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얘기가 좀 잠깐 샜는데요.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해줘야 좀 정돈된 풀이로 나가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평소에 공부를 할 때 노트에다가 풀어야 돼요. 보통 이런 아이들이 어디다 푸냐면은 그 문제집 좁은 칸 있죠. 거기다 풀어요. 그 이제 풀다가 공간이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 공간 있네? 여기로 가서 풀죠. 부족해요.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가죠. 풀이 과정이 안 나와요. 그래서 노트에 푸는 연습을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지만은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정리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라도 좀 시켜야 돼요. 저희 학원은 억지로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좀 제가 부족한 탓에 공부가 좀 안 됐네요. 연습이 좀 안 됐네요. 제가 아직 미숙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집중력, 사고력.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량도 많아지고, 그럼 내신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아이들이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런 시간이 생기면 안 돼요. 부족해요, 시간이. 그러면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최소한 50분 동안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숙제할 때? 근데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거나 숙제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노트랑 필기도구 놓고요. 왼쪽에 핸드폰을 이렇게 두죠. 그 5분이 하다 보면 카톡이 오고 또 5분 하다 보면 인스타 알림이 옵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머님들께서 좀 배제를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숙제하는 동안은 뭐 50분 동안은 거실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숙제가 끝나고 나면은 50분이 지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10분 쉬어라 뭐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신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좀 필요하고 그게 이제 그 습관이 아이들이 집중력 약화되고 사고력 약화되고 이제 이런 거랑 다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연산 능력이 이게 요즘에 수능을 포함해서 내신까지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요. 내신도 시험이 점점 빡빡해지고 수능도 킬러 문제를 배제하라고 해버렸더니 계산량을 확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특수한 한 문제가 엄청 어려워서 시간을 뭐 2시간을 주든 3시간을 주든 못 푸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애들이 못 풉니다.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연산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은 오해하실 부분은 그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빨리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산 속도는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식을 써나가냐 이제 이건데요. 예를 들어 그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해 나가냐는 본인이 빨리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업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단순히 수업에서 내용 이해가 되네 이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 때 저희는 이제 칠판의 공간이 어느 정도 한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게으르거든요. 계산하는 게 귀찮거든요. 그럼 최대한 줄여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뭐 묶어낸다든가 아니면 양변을 일단 나눠내고 약 한 줄 정도의 암산을 한다든가 뭐 이런 과정들까지 아이들이 사실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야 돼요. 단순하게 내용 그 어떤 수업 개념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식을 잘 쓰는 것도 이 연산 능력과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만약에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풀까요? 아니죠. 읽고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서술을 보면은 일단 상황이 이렇다는 걸 그려보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는 게 뭔지를 명시를 하죠. 얘를 구할 거야. 그 다음 얘를 구할 거고 그래서 이 계산을 할 거고 이 계산을 할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가 틀렸어. 그럼 이 부분에 관련된 계산만 고쳐서 다시 답을 내요. 빠르죠. 훨씬 빠르죠. 근데 반면에 왼쪽 아이는요. 둘 중 하나 할 겁니다. 다 지우고 다시 풀거나 찍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연산 능력을 기른다는 게 단순히 계산 속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많이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서술형 대비도 되겠죠. 아무래도 노트에다 풀고 그 다음 선생님들이 판서하는 거를 어떻게 서술해 나가는지를 좀 관찰을 많이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했죠. 짠. 자, 깊은 생각 클리닉입니다. 먼저 이 클리닉은 단순하게 질문을 받고 아이들 숙제하게 하고 이런 시간이 아님을 먼저 공지를 좀 드리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사실 좋은 공부, 여기 와서 굳이 해야 될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클리닉은 대학생 조교나 알바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깊은 생각 선생님들이 직접 들어가서 한 명 한 명씩 1대1로 코칭을 할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부 습관을 잡을 필요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제를 잘 안 해.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데 이건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오답이 잘 안 돼서 약간 억지로 시켜야 되고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 서술을 잘 못해서 저희가 봐줘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연산이 약한 아이들도 있을 테고 이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아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테스트 성적이 저조해 혹은 이해력이 수업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좀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강제적으로 불러서 클리닉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상위반 학생들 중에서 뭐 유형 연습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 연습을 시켜주고 또는
각 반에서의 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수업을 아주 잘 따라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뭔가 좀 더 던져줘야겠죠. 아이들이 사고력 연습을 할 수 있는 좀 더 고난도 문제를 준다든가 이제 그런 것 추가적인 알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저희가 3번의 클리닉 시간을 만들어 놓을 예정이고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상자들은요. 만약에 그게 힘들 경우에는 저희도 책임질 수 없잖아요. 책임질 수 없으면은 받지 않는 게 맞겠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수강료를 저희가 아이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겨울방학까지는 저희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3월 들어가면은 어차피 몇 명 안, 소수로 놓고 하는 건데 조금 받아도 괜찮죠? 아무튼 학원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단순하게 그냥 열정과 책임감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잠시 뒤에 나올 건데요. 분당 지역 수학 학교별로 수학 과목의 편성을 보실 텐데 그 전에 수학 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1학년 때는 공통 수학 1, 2를 각각 1학기와 2학기에 나눠서 배우고요. 다음에 나머지 5개의 과목 중에 일부를 수강하게 되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3개의 과목이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대수가 모든 학교에 편성이 돼 있고 미적분 원도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에 2학년 2학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자, 인문계열 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냥 이 3과목만 들으면 돼요. 나머지 과목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연계열 혹은 이공계열 학과를 지망하려는 학생들 중에서 이 5개의 과목을 모두 들으려는 학생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셔야 될 부분은 미적분 2예요. 이 과목은 선수 과목이,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이 대수랑 미적분 1입니다. 이 2개를 가지고 얘를 나가요. 그럼 이게 잘 다져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가 수월하게 나가죠. 근데 얘네들이 안 되는 아이들이 얘를 나가면은 시간이 한참 걸리고 아이들도 되게 허덕입니다. 그럼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언제 학교에서 배치하는 게 맞을까요? 3학년 때 편성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아이들은 내신 기간에 공부를 한 자라도 더 해요. 좀 더 단단해지고 잘해져요. 그런데 실제 어떻게 편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이제 미적분 2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이 이제 학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대부분의 학교들은 3학년 때 미적분 2를 편성을 해놔요. 그런데 여기 2개의 학교 있죠. 서영고, 야탁고. 이 2개의 학교는 2학년 2학기 때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1을 능숙하지 않은데 미적분 2까지 해버려야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물론 지금 내신을 봐도 미적분 1이 탄탄해. 그런 학생들은 약간 제외입니다. 몇 명 안 되겠죠. 그럼 그런 서영고나 야탁고를 그래서 그런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제가 가지 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학원은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서영고, 야탁고 자체를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미적분 2 수업을 들으려고 해요. 이수를 하려고 하는데 서영고, 야탁고에 갔어요. 그런 학생은 저희가 이제 수업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학년 때는. 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어쨌든 2, 3학년 때 이 5개 과목을 아이들이 듣게 되잖아요. 보통 현재 고2,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3 때 수능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5개 과목을 다 들으려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판단인데요. 그 중에 3개 과목 정도는 고2에 해주고, 나머지 2개 과목 정도를 고3 때
수업을 듣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은 기하나 확통을 고2 때 깔아놓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들으라고. 근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학교들 있죠. 이 학교들을 보실게요. 낙생고, 돌마고죠. 이 학교는 이 세 개의 과목이 다 3학년 때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수능 준비를 하면서 수학을 3과목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벅차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 3과목을 다 들으려는 학생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3과목을 다 들으려는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낙생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낙생고가 확통을 1학기, 2학기에 다 따로따로 깔아놨거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으라. 1학기 때 들어도 되고 2학기 때 들어도 괜찮다. 이런 취지긴 하지만 어쨌든 3학년 때 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쪽 학부모들이 판단하시고 아이들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에 맞춰서 저희는 커리큘럼이 좀 편성이 돼 있고요. 일단 큰 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방학 중에는 선행을 하고요. 학기 중에는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신 보기 바쁘기 때문에 선행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겨울방학에는 공통수학 1, 2랑 그 다음에 이제 반에 따라서 대수나 미적분, 대수만 하거나 아니면 대수 플러스 미적분까지 하거나 이렇게 좀 레벨별로 좀 나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대수 미적분 선행을 하고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에는 당연히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수업을 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학교에서 내신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또 확통 수업을 해주고, 그러니까 크게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2개의 학교, 서영고랑 야탁고의 미적분 2를 듣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커리큘럼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교재 준비도 다 돼 있고요. 내신 대비 교재인데요. 왼쪽에서부터 방학에 사용하는 교재, 그 다음 학기 중 교재, 내신 교재, 오른쪽으로 갈수록 난이도는 높아지고 크게 중요한 다른 문제집들과 다른 점은 여기 있는 모든 문항이 다 내신 문항입니다. 내신에 출제된 문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집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같은 책 안에서도, 같은 시즌 안에서도 레벨별로 저희가 교재가 좀 다르게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최종적으로 내신 대비가 됐을 때는 하나의 교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내신 마스터라는 교재예요. 그 교재를 만들려고 100개 학교가 넘는 학교의 기출문제를 뒤집니다. 그래서 출제율 높은 문제를 선별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낸 교재가 내신 마스터고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좀 높아요. 그래도 요거까지 공부가 잘 된 학생들 중에서 내신을 못 본 아이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문제점은 이것까지 공부할 만큼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물론 이제 소화해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한테 노트에다 다 숙제를 하게 시키고요. 그리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하겠죠. 수업 시간에. 근데 가끔 학원을 보내시면서 처음에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내향형이라 질문을 잘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이런 질문도 제가 제법 받거든요. 저희가 수업 전에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내향적이건 외향적이건 손가락 찍어 누르는데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 문항들 중에서 좀 많은 아이들이 질문하는 문항을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안에 최대 효율을 내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명 정도, 소수 인원의 질문은 저희가 쉬는 시간이나 혹은 수업 끝나고 남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받고요. 이게 질문이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다음 시간에 1차 오답을 해옵니다. 저희가 파란 펜으로 해오라고, 파란 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빈 공간에 해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오답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죠. 또 해야죠.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오답 노트로 또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건 이제 자동적인 숙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답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좀 공부를 할 줄 안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중에 내신 때가 가까우면은 이걸 몇 번 달라고 해요.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고 또 풀어요. 이제 그 아이는 아, 내가 틀린 거는 또 틀리는구나 라는 걸 이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준 아이 같은 경우는 저는 한 3번 정도 똑같은 오답 노트를 3번 정도까지 준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 저는 너무 기쁘죠, 사실. 자, 그다음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복습 테스트는 성실도 테스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에서 했던 문항들 중에서 5개 문항을 답도 안 바꾸고 똑같이 냅니다. 그럼 답만 외워도 100점이죠. 근데 100점이 안 나와요. 슬프죠. 그래서 이 복습 테스트가 안 되는 거는 수학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좀 하셔도 되고 저희도 잔소리를 해도 돼요. 집에 가서 보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면 선생님 답이 기억이 나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잘했어. 집에 가서 본 거야. 적어.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러기라도 하기를 바라는데 아이들은 처음에는 저도 숫자를 바꿨거든요. 근데 점점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숫자 좀 바꿔서 내주면 안 돼요. 그래요. 왜? 어차피 못 푸는데?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한대요. 숫자도 똑같은데 답도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 아무튼 이 복습 테스트는 성실도에 대한 평가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그 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요.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PT 시험인데요. 얘는 뭐냐면 학교 내신 시험지를 그대로 따다가 저희가 시험을 보게 해요. 실제 내신처럼 50분 시간을 재고요. 아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게 저희의 1차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아이들은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에 있던 아이들은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인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학원에서 진도가 나가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주간 테스트 대신에 이 PT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연습하는지는 다음 장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학력평가는 저희가 분기별로 학원 전체적으로 한번 실시하는데요.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레벨을 계속 나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가 된 아이들은 좀 잘 된 아이들은 상위반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자꾸 마련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P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안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를 하고 시험에 들어갔을 때 좀 더 고효율을 내야 되고 좀 더 고득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연습을 저희가 좀 시킵니다. 단순하게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고요. 좀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처음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험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순차적으로 풀어요. 그럼 그러다가 앞에 5번에서 문제가 갑자기 어렵게 등장할 때가 있어요. 혹은 문제가 오류날 때가 있어요. 그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쩔쩔매요. 특히 공부가 잘 된 아이들일수록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내가 5번을 못 풀어? 절대 못 넘어가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게 좀 답답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문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답을 도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는 학교에서 그 한 개의 문항만 재시험을 봐요. 혹은 전원 정답 처리를 해버려요. 그럼 거기서 시간을 뺏긴 아이는 엄청 손해를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연습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학교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난이도도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배점, 서술형도 배점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이 보통 4점에서 5점 정도 되면은 서술형이 뭐 많게는 10점까지 나와요. 보통 한 6점에서 8점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서술형은 부분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데까지만 써도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험을 보면서 갑자기 이거 다 가르칠 생각하니까 약간 깝깝한데요. 뭐 이제 단계적으로 좀 나눠서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실제 서술형 시험지를 저희가 이제 걷어서 선생님들이 직접 첨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술이 부족하거나 논리적으로 미완결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크로율 높은 문제를 좀 풀려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 지역 학교에서는 대부분 모의고사 문항을 위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그럼 그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모의고사를 아이들이 다 풀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선별해야죠.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판단한 거는 아주 최근 모의고사는 안 나와요. 1년 전 모의고사는 안 나오고, 보통은 안 나오고 2년에서 4년 혹은 2년에서 5년 정도 모의고사가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 중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항들 있죠. 깐깐한 문항.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저희가 하이라이트 수학이라는 교재로 또 따로 내신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부교재나 프린트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형 문항도 제공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부교재랑 프린트에서 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학교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좀 한솔고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자료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안 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학교도 좀 있어요. 그런 애들은 프린트를 공부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제 학교마다 약간 다른데, 어쨌든 그건 이제 저희가 학교를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 대비인데, 이건 사실 좀 먼 일이죠.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은 아이들을 고3까지 다 수업을 합니다. 학원을, 고등학교 수업을 하는 많은 학원을 돌아다니 보시면은 고1, 2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고3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차이는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요. 저희는 알고 있어요. 아이들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니까 결국에 3학년에 가서 난도가 높은 문제를 풀리려고 수업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상태를 알고 나서 아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그냥 당장 내신만을 보고 아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근데 느끼시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3까지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니까 그걸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끝으로 저는 교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자리에 있는 만큼 저희 학원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죠.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저도 이제 강사 경력이 꽤 됐는데,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진짜 수학을 잘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원 믿어주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제가 네이버 카페 맹모라는 카페 혹시 아시나요? 거기 잘 들어가지 않는데 가끔 들어가요. 한 1년에 몇 번. 들어가서 보면은 학교 혹은 학원을, 보통 학원을 보내다가 아이들이 학원에서 선생님이나 선생님과의 어떤 불화 혹은 불미스러운 일 혹은 인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는 글을 좀 종종 보거든요. 저도 이제 여기 선생님들이랑 오래 지내봤는데 최소한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그건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지만은 제가 여기 있는 8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 기간 동안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았을 땐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저를 이제 성대모사 할 때가 있어요. 막 여기 나와서 쉬는 시간에 보면 막 칠판을 분필을 잡고 막 수업을 하고요. 현재 고3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쉬는 시간 끝나고 들어왔는데 저보고 앉으래요. 자기가 수업하겠대요. 그리고 저를 막 따라하면서 수업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아이들한테 좀 못 보일 모습을 보이진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좀 보기 싫은 모습을 보였다면은, 인성적으로 그랬다면 아이들이 따라하지는 않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학원을 좀 믿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입학 테스트가 금주 일요일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개강은 12월 1일부터인데요. 입학 테스트 비용을 저희가 원래 받거든요. 근데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 무료 응시 원서 있죠. 요거를 작성하신 학부모님들께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제출하셔서 학원을 다니셔도 되고 안 다니셔도 괜찮아요. 시험을 한번 봐보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한번 봐보시고 저 나가시면서 데스크에다 제출하시면은 하시고 시험 한번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